않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제가 재판에서 본 이분은 굉장히 담담하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그런 모습은 보인 적은 없었어요. 항상 굉장히 초월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 결심을 하면서도 뭐 검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또 이분도 그렇고 이분 쪽에 할애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기가 써갖고 온 것을 그 재판 한 가운데 나가서 다 읽었었고, 근데 이제 뒷모습을 우리가 그 보고 하는데 소리가 되게 적었었어요. 뭐 입가리개도 있었고 뭐 등등 해갖고 소리가 굉장히 적어서 뭐 말도 좀 빨랐었고 뭐 받아 적기는 좀 어려웠었지만 뭐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 또 국정원장 재판에서 나왔던 뭐 그런 걸 다 훑고 지나갔었죠. 지난번 2월 7일 날 선고가 있었고 1심 선고가 있었고 6월 2일 날 재판을 해가면서 바로 또 몇 분들은 그 재판이 또 심리가 또 필요 없던 분들은 그대로 끝냈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증인도 나왔었는데 이날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계획 수립. 저는 뭐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일단은 서로가 이념이 달랐으니까 박원순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원순 밑에 있던 인간들이 전부 다 간첩들 아니에요? 그러니 뭐 지금으로서 보면 박원순에 대한 사찰은 당연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원순에 대한 사찰, 그다음 국정원 차원의 보수단체 지원, 이게 문제랍니다. 그리고 외곽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설립, 이거는 김대중 비자금 관련 이런 거였었어요. 그거 설립해서 김대중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 지난번에 미국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했던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김대중의 아들이 북한으로 1만 달러를 보내려고 시도를 했던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및 현금 10만 달러 전달한 거, 이거.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자금 추적한 거, 의용 노총 설립, 국정원 예산 지원, 이거 가지고 이채필 노동부 차관 장관 하셨던 분이 지금 재판받고 어제 결심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 뭐 여기서 의용이라고 하지만 제3노조라고 하는데 제3노조 설립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MBC 같은 경우에 김세희가 제3노조 설립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정원 돈을 갖다 쓰고 하는데 어제 이채필 노동부 장차관은 자기가 이런 거를 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이분이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그 보좌관이 국정원에 뭐 IO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텔리전트 오피스 국정원 직원한테 돈을 받은 건데 자기는 몰랐다. 만일에 국정원에 내가 돈을 신청하고 했으면 어떤 그 돈을 신청을 하려고 기획을 했다면 기획서라든가 자금 소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결제를 했거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검사들한테 검사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첫 단초가 잘못 끼워졌다. 시작부터 조사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하면서 울먹이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원세훈 국정원장 혐의 블랙리스트 일부 방송 관계자들 업무 배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디나 빠지지 않는 김미화 또 나오고 영화 배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뭐 하여튼 그렇게 생긴 여자 엄청 활동 많이 했던 이 여자 이름도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저는 사실 이것까지 몰랐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갖고 또 재판을 받았었죠. 결국은 보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이날에서 드러내려고 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보면은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지난번에 증인이 나왔을 때도 그랬었나요? 지난번 재판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국정원에서 뭐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해왔던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이게 국정원장한테서 지시가 왔느냐 안 왔느냐 따지고 하진 않잖아요. 계속 하는 거고 새로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윗선에서 시킨다든가 자기한테 업무가 주어지면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어제도 검사들이 그렇게 기소한 건에 대해서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물론 뭐 이분들이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분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민병환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과거 정부의 국정원 활동이 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원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얘기는 길어졌는데 제대로 제가 듣지를 않았었고 하여튼 저는 뭐 피고인 신문 피고인 최후 진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또 민병환 국정원 제2차장이 하는 얘기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노력으로 불법이라고 알고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그러네요. 항상 공직과 국가를 생각했다. 민병환 씨는 그 지난번에 민간식 장관의 그 아드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아드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는 어머님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님 떠나신 날 조사를 받고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 1심 때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았는데 어제는 많이 우시면서 목이 메갖고 말을 못했었어요. 정신과의 의지를 하고 있고 고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나이 고통이 자식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구속기간에 신앙의 의지를 하고 24년 공직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네요. 그래서 유경재단과 후배 양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원동 또 이분도 국정원 제2차장 아마 이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는 반성이 하고 있다. 30년간 정보기관에 있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휴일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지금 고혈압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금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고 또 활동비가 모자라서 고생을 했고 그렇지만 떳떳하게 일을 하려고 했다. 30년간 정권이 7번이나 바뀌는 걸 봤지만 바르게 일하자 이런 신념을 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이렇게 믿었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도 한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8년 전의 일로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고 2번의 조사를 받았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에 내 모습은 없고 암으로 고생하는 와이프 그리고 또 아이도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아이도 가출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가 극단적인 시도도 했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뭐 아비 노릇을 잘못하고 또 뭐 이런 그러면서 뭐 더 죽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가족을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채필 노동차관 장관하신 분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그 국정원에서 제3노조 설립에 필요한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설립에 제3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3노조 설립 자금을 요청했다는 그것도 제3노조 설립을 제3노조 설립 자금을 요청을 했다면 자금에 대한 계획이나 설립이나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자금 수령을 9차례 받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단 한 번에 이런 금액 오간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에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금전 회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뭐라는 보좌관이 이렇게 다 한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자금 유통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했었고 그 국정원에 강모라는 IO가 활동비를 쓰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었고 근데 아마 이 사람하고 이 강성욱 이 국정원의 IO하고 또 보좌관하고 뭐 또 누구하고 3자 대면을 했는데 이때부터 말이 완전히 그 보좌관이 말을 완전히 바꿔서 이채필 장관한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말이 맞으려면 내가 보고하고 확인을 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국정원 직원이 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만일에 또 어떤 뭐 그 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일로 이 보좌관을 부른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탈이다. 1심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이분도 자기가 다른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증인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불러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판사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판사가 굉장히 재판을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그 판사가 바뀐 법정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었었네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판사가 사실 뭐 앞질러 때렸어요. 재판은 그럴듯하게 하고 저도 그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보면 판사가 그럴듯하게 재판했는데 결국 선고는 굉장히 앞질러 때렸었어요. 그 판사가. 근데 이분이 이채필 차관이었었네요.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 받았던 그 재판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네요. 1심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면 국정원에 어떤 자료가 있을 거다. 집행이나 추진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자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쭉 그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당당하게 아주 깨끗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뭐 율리우스 시스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보 첩보나 이것이 그 자기 보좌관의 배신에 이런 일이 생겼고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만일에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많이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천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허위복을 하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은 거의 끝났는데 판사가 오늘 재판에
본 거, 들은 거 이거를 유념해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8월 30일 선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쫓겨서는 선고는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이재필 노동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재판에서도 지난번에 정병원 때린 그 판사도 전병인과 받았다고 하는 거 보좌관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다 빼줬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도 좀 제대로 살펴서 빼줘야 될 텐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고혜근 판사가 사이버 댓글 관련 세월호 보고 시간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 재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재판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겠죠. 어제 2시에 김경수 재판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번호표를 받기는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 결심일 것 같아서 또 들어가니까 결심이 없고 그래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가 너무 지겹고 해서 중간에 나가봤더니 한 3시 반쯤에 이렇게 나가봤더니 벌써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또 마침 다른 분들도 3분이서 들어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도 뭐 1층에서 김경수가 들어올 때 좀 다툼이 있어서 아마 뭐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재판에 들어가질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재판이 일찍 끝났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기사를 검색했더니 아마 판사가 이 재판을 그제 끝을 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8월 17일 날 공휴일이 되면 9월 3일로 다시 한번 재판을 열고 재판을 곧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정의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이러는데 뭐 마무리한다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인데 피고인 신문은 지난번 차문호 판사가 했을 때 피고인 신문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9월 3일 날 재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더 검색했더니 판사가 118만 개 댓글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나올 때 대통령 탄핵시킨 후에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내용의 댓글에 추천을 한 이른바 작업을 확인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18만 건을 전수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2심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신급별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김경수의 2심 재판은 작년 3월부터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또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경우 김경수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2022년 6월까지 임기 대부분을 채울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죠. 지난번에 차문호가 1심보다 더 센 거의 정리를 했어요.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 판사가 바뀌었는데 판사가 자기가 결론을 못 내리죠. 판결을 못하죠.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118만 개의 댓글을 전수조사하라? 안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날이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닭갈비, 김경수가 자기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킹크랩을 볼 시간이 없었다 얘기하는데 항소심에 와서 김경수 측이 다 말을 바꾼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증인이 3명 나왔을 때 김동원의 여동생, 또 김동원의 직원, 또 그 식당 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은 배달을 시켰다. 배달하려고 주문한 거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식당 주인이 변호사 측의 증인인데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2심 재판에서는 닭갈비 식사 논쟁으로 여러 차례 지체됐다. 증인들은 나오고 했었죠. 1심 재판부는 저녁 식사와 상관없이 2016년 11월 9일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이에요. 16분 동안. 그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경수의 시연 참관을 인정했었다. 이렇게 해서 여론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때린 거죠. 그리고 2심에서도 재판부가 역시 지난번에 차문호가 정리해놓은 그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보면 포털 로고 기록 등을 총합해서 닭갈비 식사가 있었어도 킹크랩 시연 참관이 가능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1월 2일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갖고 닭갈비 식사를 두고 이렇게 왔는데 언젠가는 정당한 결론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이제 분노하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재판하는 판사하고 우병우 수석 재판 판사하고 똑같아요. 우병우 수석은 지난번에 증인이 몇 명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한 3명 부른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비공개를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를 다 나가라고 해갖고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병풍이 쫙 쳐져 있으면서 재판은 끝났는데 9월 9일날 결심을 한다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의 9월 13일이나 우병우 수석의 9월 9일이나 거의 같은 무렵에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병우 수석을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추명호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까지 재판 일정 정리하면서 이분에 대한 재판이 있는 걸 아직 못 봤거든요. 결심이 우병우 수석이 재판이 끝나면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재판 받고 있는 최윤수 씨도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또 다른 분도 또 한 분 있어요. 우병우 수석 관련된 재판이 있어갖고 오래전에 재판이 결심이 끝난 재판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재판이 안 열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서 결론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병우 수석 재판을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강하게 나와서 그래 우병우 수석 집끝나면 한번 때려봐. 때려서 우병우 수석은 남아있는 형을 받으면 됩니다. 다 합쳐서 4년 되는 건데 1년 6개월인가 살았어요. 나머지 2년 6개월 살면 돼요. 그런데 조국이 직권남용, 조국이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 직권남용으로 걸려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직권남용으로 걸려 들어가서 구치소 생활하고 감옥서 가는 방법 보면 되죠. 우병우 수석이 조금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조금만 희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국이 직권남용 이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재판부가 정경심 제도 빼주고 조국이 제도 빼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아쿠아 팔레스 호텔에 가서 그 알바했다는 거, 인턴했다는 거 이거를 그 회장님이 돌아가셔갖고 지금 확실하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 직원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 돌아가신 회장의 사모님도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어제 기사에는 보니까 정경심 측의 사연 얘기가 할아버지가 그 회장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 해온 거는 뭡니까? 네? 아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다 미루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아쿠아 팔레스 호텔에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 담당자들이 나와갖고 나는 고등학생이 인턴한 거를 보지도 못했고
써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부탁해서 돌아가신 회장님이 써줬다? 회장님이 직접 쓰진 않았을 거예요. 네? 회장님이 직접 어느 직원한테 써주라고 했다면 그 직원이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절묘하게 정경심 측에서는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다. 부탁을 했으면 돌아가신 그 회장님한테 부탁한 거겠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예. 하여튼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